세상 사람들은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지만 저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서 모든 사람이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홀로 계신 어르신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사람들은 흔히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며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관계 속에서만 온기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사는데 말동무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지? 이런 생각이 들면 덜컥 겁이 나곤 하지요. 한편 80세 과학 선생님 출신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50평 아파트를 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러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아들이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처분해서 50평짜리 새 아파트를 사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넓은 집에서 손주들 보며 오순도순 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남은 세월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웃고 밥을 먹으며 지내다가 그렇게 눈을 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모아온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된 새 아파트를 장만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닌 갈등의 서막이었지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명절에나 잠깐 보던 며느리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니 서로 불편한 점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과학 선생님이셨던 할머니는 정확하고 규칙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 매주 성당에 나가셨는데 며느리에게도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겐 이것이 큰 부담이었지요. 결국 며느리는 한참을 참다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성당에 못 나가겠어요. 저는 종교도 없는데 억지로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성당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하자고 권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단 말인가. 이렇게 시작된 고부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었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신앙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폭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랑 밥 먹으면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따로 먹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만의 밥상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바람처럼 집안 곳곳에는 차가운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잠시 함께 살다 떠날 거라던 할머니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듯 80세가 넘도록 정정하시며 빈털터리가 되셨지요. 마치 젊음의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팔팔한 할머니와 달리 며느리의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성당을 찾아 신부님께 자신의 머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신부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에는 커다란 혹이 2개나 붉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30대였던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환갑을 앞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고부간의 갈등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할머니는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성당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부님은 따뜻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함께 소송을 걸어보시죠. 현재 아파트 값이 8억이라면 할머니 몫으로 4억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서 편히 지내세요.
신부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할머니는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할머니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글솜씨로 변호사 없이도 재판 일정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이 다가와도 할머니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연락도 없이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제가 어떻게 더 마음을 굳힐 수 있겠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호소에 못 이겨 재판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한동안 성당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달 후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할머니는 신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탈한 목소리로 재판을 취하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가시 돋친 채로 남아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이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견딜 수 없었던 할머니는 50평 아파트를 뒤로하고 쓸쓸히 지방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70대가 넘으면 이 시기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처럼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떠날 채비를 해야 할 때라 느끼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100세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그랬어. 내가 얼마나 살겠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내가 갈 시간이 어디 있나.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했지. 그렇게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하며 매번 자리를 지켰지. 하지만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넘어도 죽지 않더군.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그마치 30년을 죽음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30년, 그것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기회를 흘려보낸 채 마지막을 기다리기만 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도 돌려줄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바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 곁에 머물기는 쉽지 않겠지요. 부모님 역시 어쩌면 자녀의 곁을 바라는 마음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라는 틀 안에서 매일 삶을 살아가느라 서로를 돌볼 시간과 여유가 부족해졌을 뿐 마음속에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외면받는 첫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직장 걱정, 자식 걱정,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걱정들. 이 모든 걱정은 사실 우리가 맺은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삶을 고요히 살아가는 것이죠. 낮에는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밤에는 자신의 시간 속에 머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고독과 혼자됨이 아닐까요?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하셨지요. 혼자 있는 환자들이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저 역시 과거에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랑할 때는 넘치는 말들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더해지면 오히려 조용히 기다릴 줄 알게 되지요. 상대방을 위해 혼자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고독이며 혼자됨 아닐까요? 이제 나이가 들며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혼자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미움받고 이해와 오해를 받으며 이어져 왔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인연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나누어 온 인생의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함께했던 시간도 혼자였던 시간도 하나같이 소중하며 각기 다른 빛깔로 내게 자리한 필연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누군가와의 삶을 충분히 누려보았다면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내면을 마주하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진정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5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방법들이 여러분 삶에 따스한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째, 자식에게서 독립해보세요. 만약 아직 시간이 있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넘기면 잃게 되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식과의 거리감을 잃고, 둘째,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리며,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으로도 잃게 됩니다. 요즘 자식들은 어쩌면 부모의 뒷바라지에 익숙해져서 월세방 보증금, 결혼자금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생을 참아보지 못해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겠지만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서로의 짐이 되며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고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슬프지만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부모가 가난해지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생활비로 20만 원을 받다가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 10만 원을 더 부탁드렸지만 자식은 그 부담에 억눌려 힘들어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매달 몇십만 원이 아깝지 않은 금액일지 모르나 자식은 자녀 양육비와 각종 지출로 인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모님의 요구가 때로는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을 희생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매달 몇십만 원의 생활비조차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와 각종 경조사비, 최소한의 문화생활까지 감당하며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 학원을 덜 보내고 우리 가족의 식비를 줄이며 전기세, 수도세를 아끼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여가면서까지 자식이 용돈을 보내는 걸 원하실까요? 차라리 그보다는 당장의 아쉬움이 남더라도 내가 아껴둔 재산을 나의 노후 자금으로 삼아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사람보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세 명의 친구와 깊은 유대를 맺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얕게나마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듭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중 좋은 사람들만 남겨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관계란 단순히 오래된 인연이 아닌 지금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존재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각종 동호회나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활력과 생기를 더해줍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고들 합니다. 개방적인 태도와 호기심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서로 맞지 않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물론 내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서로의 방향이 다름에도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고 있다면 이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20년을 함께한 친구들을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밤을 새워 예술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기 시작하며 마음속에 쌓인 벽이 점점 두터워졌습니다. 그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깊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소중했던 존재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이런 관계가 있나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때론 포용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용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92세의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스크림도 몇천 원이 넘는 시대인데 할머니의 집에서 파는 토스트는 고작 1,500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격이 싸냐며 도대체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사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어? 또 돈 벌어서 뭐 하겠다고 가격을 올리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힘드실 텐데 왜 여전히 토스트를 굽고 계시냐고. 그러면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나쁜 생각만 떠오르는데 여기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고 주변도 구경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토스트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더라고. 비록 좁은 3.3m 공간이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그 안에서 넓고도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치 할머니의 품에 안기듯 작지만 따스한 위로를 느낍니다. 또한 서울 종로역 인근에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같은 시각, 작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하던 할아버지의 힘겨운 뒷모습은 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수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중년의 노숙자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배회하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이제 그 수레를 끌며 묵묵히 종로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매일 1,000원씩 그에게 쥐어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힘내게, 뭐든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네. 이렇게 늙은 몸으로도 폐지를 줍다 보면 하루에 3만 원은 번다네. 노숙자에게 1,000원을 쥐어주며 마음 깊은 격려를 전해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매일 등산이나 낚시, 골프 같은 취미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씩 즐기는 것이 취미의 참맛이지 매일 노는 일만큼 고단한 일이 또 있을까요? 휴식이 달콤하려면 그 뒤엔 고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일과 사람은 그만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빈 껍데기와도 같은 법이니까요. 나이를 불문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두 어르신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는 가끔 너무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끼가 낀 돌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코 말을 내뱉고 차갑게 표정을 지을 때도 있죠. 그러다 그 사람을 잃고 나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내 곁에 머무는 법이니까요. 가끔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표정, 살아온 세월이 새겨진 주름들, 그 모두가 지난 세월의 나에게 소리 없는 인사를 건네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세월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고 거울 앞에서 서둘러 등을 돌리고 맙니다. 아직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부끄러움에 마음이 아릿해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 외로움 속에 갇힐까 두렵고 아플 때나 죽음을 맞이할 때조차 홀로 남겨질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 특히 내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알아주는 세상 속 유일한 내 편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나의 세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것과 버려져 소외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을 단절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법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95세 노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실력을 인정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으셨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자부심을 안고 은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30년 후 95세 생신날 끝내 참아왔던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65년 인생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흔들림 없는 길이었지만 은퇴 후의 삶은 덧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다 살았다는 생각으로 남은 세월을 그저 흘려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다는 것이 노인의 가슴에 큰 한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60대와 7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 합니다. 하늘이 서서히 노을로 물드는 것처럼 마지막의 준비를 상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00세 노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절정은 오히려 60세에서 75세였소.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오. 그들은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고 행동이 생각을 앞서 행복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래서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쯤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온전히 삶의 의미를 음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녁 노을에 매료되는 것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펼쳐내는 드라마틱한 변화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은 마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의 깊고 진한 아름다움 같습니다. 60대의 아름다움이란 푸르른 열정과 강렬했던 중년의 기운, 그리고 묵직하게 깔린 인생의 깊이가 모두 어우러져 빛나는 순간이기에 그 나이를 맞이하는 것이 한편의 작품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려본 저녁 노을처럼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건 어떠실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